원래는 나이 들면 부모님 잊어먹는 게 정상이거든요. 삶이 잘 풀리면은. 결혼해서 행복한 배우자랑 살고 애들도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미국 가서 하버드 가면요. 별로 부모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갖다 어디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행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다른 데 책임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하와이 데저트의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일단 멘탈이 강하다는 표현도요, 보통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뭐냐 하면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출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멘탈이 강하다. 너 멘탈 갑이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를 별로 그렇게 칭찬으로 쓰이는 법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런 얘기예요. 넌 진짜 멘탈이 강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하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뉘앙스로 쓰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하다는 게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워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멘탈이 강하다고 할 때 그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뉘앙스로 쓰이다기보다는 일종의 감탄사와 비아냥으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개가 있지요. 멘탈이 강해 보이냐, 멘탈이 실제로 강하냐 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면 직장에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직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일을 굉장히 잘하면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직장에 나왔는데 일은 못하고 맨날 야단 맞아요. 그래도 맨날 직장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넌 진짜 멘탈이 강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역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직장에 안 나오면 끝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거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것과 강해 보이는 거의 차이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통상적으로는 여기에서 중단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멘탈이 강해 보여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멘탈이 강하다의 한 부분이죠. 결국 거기에서 멘탈이 강하다 아니다에 나타나게 되는 거는 감정이 잘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단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아무리 무너질지언정 겉으로 보기에 내가 괜찮으면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공황장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요, 얼굴 표정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ADHD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밝아 보여요. 속이 아무리 문드러지더라도. 또 두 번째는 표정이라고 하는 게 밝은 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과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내 마음속의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오히려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힘든 게 드러나지 않으면 멘탈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버텨요. 끈질기게 버티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끈질기게 버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는 머리가 가득 차버리잖아요. 뭔가를 갖다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만둔다는 건 변화예요. 그만두려고 하면 상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난 그만둘 거예요. 집에 아내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왜 직장 안 나가? 멘탈이 나갔거든. 자식들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서 왜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이해를 구하고 60이나 된 부모님한테 35세인 아들이 왜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잔소리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걸 생각하고 당장 다음 달에 돈이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내 인생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죽은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주위에서 생각해요.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민폐야. 그럴 때 우리는 쟤 멘탈 갑이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사실은 나아요. 당사자한테
우리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진짜 멘탈이 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겁이 없어요, 하나도. 무조건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후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타고 태어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겁도 없으면서 어떠냐?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해 보이면서 겁도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주는 영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하던 거 아무도 그냥 살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남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내일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고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둔다. 이상한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행동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한 5명 있으면 분위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굴지 않아요. 다들 뭔가 속상해 하면은 그냥 그 정도껏 같이 속상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들 속상해 하는데 너무 나 혼자 업이 돼서 야,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잊어먹고 용기 내면 극복할 수 있어 하면 눈치 없는 사람 되지요. 적당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좀 침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다독거리고 잘 될 거야 하든지 내가 대신 뭘 해줄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따위 거로 걱정하고 있어. 우리 아무 일 아니야. 굉장히 눈치 없는 짓이지요. 이렇게 눈치 없이 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서적 감수성이 매우 낮아요. 집단 정서 감수성이. 반대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말을 삼가게 되지요.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봐야 되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표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쪽으로 똑같잖아요. 다들 저 사람이 기분을 알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랑 거리를 둬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이유를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들이 나랑 이유 없이 거리 두고 따돌려. 이유가 있지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을 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집단이 있을 때 집단 정서의 어떤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굉장히 두려운데 겉으로 볼 때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이 사람은 정서적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정서적 표현 능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희종이가 똑같이 나가니까 강해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지게 되면은 그 직장이 안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선 그러죠. 야, 너 멀쩡히 일 잘하다가 왜 그래? 여기에서 우리는 갑자기 그 사람의 멘탈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멘탈이 갑자기 붕괴됐어. 멘탈이 얘 무너졌네? 이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사실 무너진 게 아니죠. 속에서는 계속 잠식당한 거지요. 또 두 번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엔진에 나가기 힘들면은 그만둬야 되는 건데, 중단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사실 속으로 괴로운데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스트레스 상황이 더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결정을 내줄 때까지. 누구누구 대리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병가 줄 테니까 내일부터 좀 쉬어. 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겉으로 보이에는 겁이 많게 생겨야 돼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일 때 겁이 많아 보이는데 겁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이냐와 얼마나 겁이 많냐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일매일 똑같이 계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적으로 살아가서 잘 살고 겁이 많고 정도를 걸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서 서울대 나와서 법조인 되어서 의사 되어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의외로 겁이 없게 돼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꾸 확인하면은 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확인하는 사람들 중에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버릇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확인 많이 하고 꼼꼼하고 계획에서 틀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겁이 많아서 자꾸 확인하고 겁이 많아서 일이 안 될까봐 계획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겁이 많지만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겁이 없냐를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놀이기구 타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해. 그럼 우린 그 사람한테 겁이 많은 사람이란 이름을 붙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멘탈이 약할 거라고 우리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놀이기구만 겁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도 자주 씻고요. 같이 있다가 보면은 그거 지저분해서 싫어 하고 되게 감염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럼 너 진짜 조금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진짜 많구나, 너 겁이 많구나 하는데 그거 외에는 또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만 공포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영역이 그게 다니까 그 사람이 딴 영역에서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면서 멘탈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겁이 많고 일 뿐이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해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약해요. 지시를 내렸다가 누가 조금만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에이 어떡하지 막 헤매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간병을 할 때는 엄청 멘탈이 강하게 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갖다 욕먹더라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너네 잘못이야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멘탈이 강해 보여서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나 막상 부모님이 아파서 매일 간병해야 될 때는 그냥 한 달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못 해먹겠어. 그러면 그때 멘탈이 약해지는 거지요. 저는 그거를 직접적인 효과와 투영적인 효과라고 나눠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직접적인 효과로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서 계속 하루도 안 빼고 욕먹고 부모님이 귀찮아해서 제대로 끼니를 갖다 먹은 적이 없어서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그거는 직접적인 영역이 있어요. 조금만 안 되게 되면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공포가 되면은 그렇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쪽이 이혼해서 없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후가 어떻게 되냐 큰 영향이 주지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엄마가 필요하니까 재혼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재혼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지요. 뻔뻔스럽게 너에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혼을 했어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엄마는 맨날 나를 갖다 본인이 낳은 자식이랑 차별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쪽이 맨날 나를 학대했어요. 우리 부모 중에 한쪽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학대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요. 너무너무 나를 갖다 잘 키워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결국은 부모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부모가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 곤란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랑 내가 남게 됐느냐 잘해주는 부모랑 남게 되느냐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를 대신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느냐 그냥 무관심해줘도 그냥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요. 그리고 난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거 영향 줘요. 왜냐하게 되면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생겼지? 하게 되는 게 조금만 힘들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결국 근원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 것들 직접적 영향을 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절하진 않더라도 학대하지 않고 한 집에서 매일매일 잘 때 같이 자잖아요. 방은 떨어져도요. 그거로도 충분히 애착은 다 형성돼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그 사람의 멘탈이 강하냐 안 강하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좋은 양육을 받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양육을 받았냐랑 연결이 되고요. 그 끔찍함이 강했을 때는 무조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갑자기 딴 얘기로 나가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보호해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진짜 죄송하지만 나쁜 부모한테 선한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돼요. 그게 우리 사회의 임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지 100점 받아왔는데 잘했어 하는 거지 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나의 멘탈이 강하냐 약하냐 보다는 투영적인 효과를 갖다 주게 돼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인정 욕구가 강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갖다 폄훼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훌륭하게 일을 하고 멘탈이 강하다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폄훼해요. 왜 폄훼하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받지 못한 인정을 갖다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순수하게 내가 일을 사랑하거나 아껴서가 아닌 거야 라고 투영해서 해석하게 되죠. 또 우울증 걸리게 되면 다 멘탈이 무너져요. 그럼 어떤 분은 우울증 걸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상하게 됐네.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내가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진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 생각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학대의 의미는 아니더라도요. 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부모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지요. 우리 부모 ADHD이기 때문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나를 야단쳐요. 나 ADHD이기 때문에 부모 말을 굉장히 안 들어서 야단맞을 짓을 계속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 엄청나게 나를 야단쳐 놓고 나서 ADHD이기 때문에 깊은 이유를 생각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과하게 야단친 거를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 ADHD이기 때문에 야단 맞고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다 부모 탓이지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먹어요. 자, 이렇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야단 맞고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뭔가 일이 잘못되잖아요. 아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합리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학대가 아니었는데 내 기억에 어려서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 될 때마다 그거를 갖다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변화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 불행한 게 많으신 분들은요, 가끔 우울증 걸려도 치료 안 받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릴 만한 건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 겪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약이 뭐 듣겠어?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돼서 투영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무너졌을 때 얼마나 커다란 희망을 갖고 대처하느냐, 희망이 아니고 대처하느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한테 해석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는 많아요. 원래는 나이 들면 부모님 잊어먹는 게 정상이거든요. 삶이 잘 풀리면은. 결혼해서 진짜 행복한 배우자랑 살고 애들도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서울대 가고 미국 가서 하버드 가면요. 별로 부모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갖다 어디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는 보통 4가지 중에 하나라 그래요.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나빠서,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부모를 잘못 만난 건 운이 나빠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면 결국은 다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 인생을 망쳤으면은 나는 그냥 앞으로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최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도 노력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불행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다른 데 책임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내 책임으로 돌려서 스스로 극복하고 발전해라? 말은 굉장히 좋지만 노력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서 발전해요? 그건 남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남 탓을 하게 되면 몇 개 이제 유형이 나눠져요. 첫 번째, 배우자 탓. 너랑 안 살았으면은 난 이렇게 안 살았어. 두 번째, 이 사회의 탓. 이 사회의 그 탓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난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모를 만나면은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근데 냉정히 생각해보다가 보면은 부모가 오냐오냐 칭찬했는데 망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쟤 망했어. 부모가 인정 안 해줘서 망하잖아요. 쟤 어려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주눅이 들려서 망했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재벌집 사람이 재벌집에서 태어났는데 흥청망청 돈 쓰고 문제 되잖아요. 야, 뭐든지 다 되는 집에서 태어나다가 보니까 형편이 안 좋아도 그 버릇을 못 버려 그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이 들어서 흥청망청 돈 쓰잖아요. 어려서 돈이 없었던 게 한이 되나 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유를 탓하고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면 달라졌을 거야. 그러면서 1년, 2년, 10년을 갖다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그 사람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괴로우면은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그 은덕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견뎌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를 그렇게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고 여기까지 나를 갖다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겠어? 부모님 때문에 죽지 못해인 사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신세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힘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부모님은 참 소중한 존재인 거지요. 그러니 없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어린이의 자존감의 이유를 갖다 측정한 연구들이 많아요. 남들 다 갖고 있는 물건, 애들이 다 신는 운동화를 나 혼자 못 신으면 우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물건을 나만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야단치면서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니? 하게 되면은 나의 자존감은 이중으로 낮아지고는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여는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결여를 메워야 되느냐, 체념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의 심리적 결여는 내면의 심판자라고 불려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얻더라도 내 안에 내면의 심판자가 이거는 맞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굉장히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양육에서 비롯되고요,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내가 닮듯이 우리 부모님의 뇌를 닮아서 내가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도 내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 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내가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양육의 부분이 조금은 더 많이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되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꼼꼼해요. 신중형이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 다 되는 것만 생각해요. 항상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절망하지 않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없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보통 주의해주는 피해를 별로 그렇게 크게 오래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어서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굉장히 빨리 그냥 착한 사람인데 빨리빨리 잊어먹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높기 위해서 혼자서 안 돼요. 가용 자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주위의 도움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나를 용서해주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웃고 다녀요. 그냥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별로 타격을 덜 받아요. 또 하면 되지 뭐. 다음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두 번은 실패하더라도 세 번째에서 엄청 성공하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결국은 인정해주게 되지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되면은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고 모든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주위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지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고 10년의 시험을 보는 수도 있고요. 계속 떨어져도 계속 회복이 돼요. 회복 탄력성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항상 판단력 부재로 투자에 실패하면서도 사채를 갚으려서 또다시 투자하고 또다시 투자하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이지만 남들은 전혀 사주지 않은 물건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젠가는 맞아 떨어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만들어서 아내가 가장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게 만들기도 하지요.
보통 뒤끝이 없다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성인 ADHD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결국은 충동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확 기분이 나빠도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해대는데 착하기는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댄 다음에는 아차 하면서 원한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빨리 자기 입장에서 용서하지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충동이 또 다른 거로 옮겨가서 딴 거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이런 성격인 분들은 당사자는 계속 뒤끝은 없다고 행복하게 사세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회장이면 뒤끝 없이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과장 정도잖아요. 그렇게 뒤끝 없이 사시다가는 360도 평가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인사고과를 계속 맡게 되시죠. 지위가 낮으면 뒤끝 없이 살다가 보면 다 쫓겨나요. 내가 약자예요. 그러면 나는 뒤끝 없이 행동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항상 처벌을 받게 돼서 나는 뒤끝 없는 나에 대해서 그거를 강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강자예요. 그러면 나는 약자한테는 뒤끝 없이 굴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야단 맞는데 뒤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내가 야단 치면은요, 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야단 쳐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분들은 성인 ADHD인 분들은요, 복수심이 강한 분들은 상대방이 야단 치잖아요. 나도 막 끌어올라서 괴로워요. 근데 성인 ADHD인 분들 중에서 부주의는 심한데 복수심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야단치잖아요. 옛날에 수업 듣다가 5분 지나면 졸듯이요. 머릿속이 졸려져 와요.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더라도요. 정신이 멍해져요. 뭔 얘기를 하나. 잘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뒤끝이 없지요. 야단친 사람은 30분 야단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듣는 사람은 한 5분 야단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야단치는 사람은 자기가 야단친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야단 맞는 입장에서는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겁이 나서 표정이 굳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해요. 너무 겁이 나다가 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무마해 보려고 나도 모르게 조금 웃게 돼요.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은 공포 때문에 그냥 울거나 화를 낼 수 없고 울 수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눠요. 누군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누군가 힘든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입장에 쏠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한테 뭔가 위로를 듣거나 그러더라도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통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지요. 아이가 막 걱정해요. 엄마도 같이 막 걱정해요. 얼마나 공감 그 자체잖아요. 엄마가 막 걱정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잖아요. 아이는 엄마를 보면 더 걱정이 되지 하나도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엄마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는 걱정하는 주체는 아이고 아이의 일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입장을 생각하니까 나도 굉장히 슬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엄마고 얘는 아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안정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고 이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그로 인해서 의사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꼭 괴로워져야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같이 괴로워져 버리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괴로워하시더라도 저는 그거를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환자분의 괴로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저의 능력에 확신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괴로워하고 그거를 이해해서 빨리 내가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찾긴 하겠지만 내가 똑같이 괴로워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괴롭지 않고 보람을 느끼고 때로는
괴로운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내가 즐겁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고 얘기를 자세히 듣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얘기를 듣는 거는 저한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저한테 계속 뭔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게 괴로워서 제가 무너지는 일이 있지는 않지요. 강남의 집 한 채 정도다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된 점은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부분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 없이 꾸준히 학교 다닌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수능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계획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화 별로 안 내고 그다지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 뻥뻥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성공하거나 전문직이 되어서 이렇게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할 정도의 부자는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부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동일한 특성이 있게 돼요. CEO들이 MBTI를 한 번씩은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의 MBTI는 이렇다라는 거는 성공한 사람의 MBTI가 아니라요, 성공했다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MBTI예요. 또 두 번째, MBTI 검사에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지능이 빠져 있어요. 두 번째, 능력도 빠져 있어요. 세 번째, 끈기가 있냐 없냐가 빠져 있어요. 물론 J랑 P를 끈기가 있냐 없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J타입은 한번 생각하면은 바뀌지 않으니까 끈기가 있고, P타입은 이리저리 바뀌니까 인내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로는 이 사람이 인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MBTI로 판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아닌지도 판별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협조적이고 착한지가, 외향적이라고 다 협조적이고 착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사람도요, 감정이 분노의 감정인지 기쁨의 감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MBTI 검사는 뭔가 그 사람이 나랑 지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성격의 측면에 있어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냐를 판단하지도 못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검사를 갖고 이 사람이 실패라든가 위기를 당면했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냐를 판단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과학적인 검사는 아니에요.